다음 최근에 알트코인에 대한 리스크를 좀 잠깐 좀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겪었던 리플사의 그 SEC 소송 관련 그리고 이오스 블록원 이제 그 댄 라리머가 CTO직을 내려놨죠. 저번 인터뷰 보신 분들 기억하실 모르겠네요. 저번에도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예. 저번에 그때 한번 알트의 위험성을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맞아요. 예. 기억나시나요, 에버니님? 네, 기억납니다. 제가 그 관리 주체의 리스크가 있다고 봐요, 저는. 예. 알트는. 관리 주체란 뭐 알트 자체의 그 임원진들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런 부분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게 딱 이번 사태에서 저는 딱 보여줬다고 봐요. 특히 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댄 라리머는 거의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그 비탈길이란다. 비탈릭 부테린. 예. 댄 라리머는 진짜 유명한 그런 코인 개발자잖아요. 아, 유명하죠. 그 사람 때문에 다 ICO 그때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거의 그 사람 보고 다들 이오스를 투자했고 이오스를 들어간 건데 네. 갑자기 퇴사? 사퇴? 이러면은 이 엄청난 코인에서 엄청난 악재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이오스 때도 한번 물어보셨을 때 사실 지금 이오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죠. 개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한 달이었나요? 얼마 안 됐죠. 한 달 예. 만에 지금 이런 사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저희 한 번 더 느꼈어요. 진짜 이 알트코인을 투자하실 때 이 사람 리스크를 진짜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알트도 많고 좋은 개발자도 많겠지만은 결국은 좋은 개발자가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그죠? 물론 이오스가 아직 그래도 규모가 크니까 갑자기 뭐 망한다거나 뭐 그러진 않겠지만은, 네, 맞아요. 어쨌든 분명히 그런 중요한 핵심 개발자에 나간다는 건 분명히 어쨌든 코인의 가격에 있어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리스크 그리고 발행 주체 리스크 이런 것들이 지금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 거죠. 갖고 있는 잠재 요소, 예. 잠재 리스크죠.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좀 한때 SEC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터졌을 때 관심을 다 가졌던 게 갑자기 방향을 돌렸던 게 POW 채굴형 코인에 다들 좀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거만큼은 채굴하는 것만큼의 보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뭐 발행 주체에서 이걸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거기서 좀 더 선호하시는 경향이 되게 높아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또 그걸로 쏠렸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또 근데 이게 앞으로 이 모든 알트코인이 발행 주체가 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대부분 다 그런 셈이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한창 이제 알트가 막 이렇게 붐이 일었을 때는 그 사람을 믿고, 특히 CTO가 중요하잖아요. CEO보다 이 그렇죠. 코인은 개발자가 누군지가 되게 중요했고, 중요하죠. 거기에 따른 그 트위터에서 언급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 이렇게 왔다 갔다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좀 트렌드가 좀 바뀌지 않나라는 소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뭐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뭐 이더리움 하면 비탈릭, 그리고 라이트코인 하면 찰리리, 그리고 이오스 하면 댄 라리머, 트론 하면 저스틴 선. 트론 근데 CEO죠. 아무튼. 예. 그리고 에이다 하면 찰스 호스킨슨.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머릿속에 딱 코인 얘기하면 이게 매칭되는 것들이 짝짝짝 나온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요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한 리스크가 만약 발생해 버린다면은 이 코인의 가격 가치는 이제 너무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변동성이 커지죠. 예,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미 코인 주체사에서 다 인식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어떤 트렌드로 이게 좀 이런 리스크를 막아질 것인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텐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서 대비해서 나올 것인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새로운 방향성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이미 지금 그런 알트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클레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라는 회사가 예. 이제 그라운드 자회사인 그라운드 X가 발행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다시 페이스북에 리브라에서 네. DM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에서 발행하는 코인 이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믿음 가고 신뢰성이 갑니까? 그렇죠. 이제 점점 한 개인의 개인의 유명한 개발자라든지 유명한 CEO가 아니라 좀 신뢰성이고 믿을 만한 이런 회사들이 발행 주체가 되어서 이제 코인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점점 많은 회사들이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혼자서 가격을 이끌었던 이런 케이스에서 대기업이라는 시스템으로 이제 가는 거죠. 하나의 그 기업 자체의 브랜드로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 하나하나로 인한 그런 리스크는 이런 기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방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가야죠. 아, 그렇죠. 이제 그만큼 코인 시장이 그만큼 성장을 했고,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참여를 한다는 거고, 원래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었긴 해요. 그죠? 이제 이렇게 와버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회사가 한다고 한들 물론 그런 리스크는 있긴 하지만은 사람에 비해서는 좀 덜 할 거다. 안정적이죠. 네,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나온 김에 뭐 저번에도 클레이 얘기하셨는데,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가격이 좀 또 올랐어요 지금. 그러게요. 근데 어떻게 매집은 다 하시고 그때 얘기하신 게 아닌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많이 못 샀는데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입을 쩍 벌리고 있긴 한데. 아, 쩍 어디서 음. 밑에서 쩍 지금 벌리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네. 한 300원대 오면은 정말 풀 매수하기 좋겠다 생각했는데. 다들 그 생각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400원대 일부 좀 매집을 하고, 네, 근데 네. 이게 시세를 줬는데 아무튼 뭐 그때 제가 얘기하고 나서 사신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수익권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봐봐요. 비트 언급했는데 그 이후로 다 됐고, 클레이 언급했는데 됐고,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구독자분들께서. 저는 일단은 수익도 중요하지만은 네. 어쨌든 저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뭘 아, 투자해야 그쵸. 되냐면은 어쨌든 잃지 않는 거, 음, 잃지 않으면서 벌 수 있는 걸 안전한 거를 좀 권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런 면에서 좀 보수적으로 조금 추천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트를 많이 얘기하셨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우리가 아까 여기 오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높은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죠. 코인에서 높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은 만에 하나 잘못돼가지고 가격이 폭락했을 시에 그것이 얼마나 방어가 되냐. 그러니까 덜 잃는 것이 무엇이냐. 얻는 것도 좋지만 이 잃는 것도 좀 약간 좀 적게 잃는 거 그런 것들도 요소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비트를 우리가 좀 얘기를 했던 거고. 기회비용도 정말 중요하고.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해야 되냐. 좀 요즘 근본적인 물음에 많이 좀 물음을 던져요, 스스로. 그러니까 비트는 이제 이해하겠어요. 디지털 금이라고 이해하겠어요. 뭐 이더까지도 이해하겠어요. 디지털은 요즘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사람들 인식이 조금은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의 알트들의 하는 역할이 제각기 있을 것이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중에서 너무 많이 생겼어요. 지금 뭐 엄청 생겼거든요. 몇천 개가 생겼는데 그것들이 나중에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남아있는 메이저 알트들이 제갈길을 찾아갈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많은 기사로 우리가 접하고 있긴 한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알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화폐 때문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화폐를 블록체인화 시켜서 뭐 디지털화, 탈중앙화, 블록체인화 이렇게 시키려면은 필요하거든요. 특히 오픈형 소스가 필요한단 말이죠. 근데 이미 나온 것들이 개발이 몇 년 됐고 성숙을 했고 그것들을 적용한다는 국가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테마는 바로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렇죠. 이게 또 새로운 화두죠. 또 왜냐하면 그게 곧 돈이기 때문이죠. 그런 현재 현존하는 돈의 어마어마한 돈을 블록체인상의 네트워크에 태워서 그거를 이동시키게 만든다면은 그 해당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발행되는 그 코인, 즉 보상으로 쓰이는 거죠. 네트워크에 대한 보상. 그것이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건 저는 이제 계속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CBDC. 이미 전 세계 80% 중앙은행이 이제 CBDC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제는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죠. 벗을 수 없어요. BIS에서도 이미 언급했고 IMF에서도 언급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내년이면은 이제 그죠. 실생활에 도입되고 나옵니다. 벌써. 그러니까 왜 내년인가? 2022년 2월이라고 예정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동계올림픽이 있어요. 뭐든지 많이 쓰게 하려면 확실히 올림픽 이런 행사 이런 그쵸. 것이 정말 이 파급력이 있다. 내년에 중국이 너무 스타트를 끊을 거죠. 그리고 또 글로벌 기업들 뭐 아까 말씀하셨던 페이스북 뭐 DM이라든지 이 CBDC는 피할 수 없는 거다. 그렇죠. 정부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한국은행이가 얼마 전에 기사 또 보니까 CBDC에 대한 또 이런 또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24년, 25년이면은 그게 정말 저희한테 종이화폐는 점점 사라지고 네. 디지털 화폐가 이제 저희 실생활에 이제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종이화폐로 쓰는 거에서 조금 이쪽으로 왔었을 때 모바일 이체라든지 페이라든지 이런 사실 거, 지금도 종이화폐를 많이 안 쓰죠. 예, 이런 거에서 조금 가서 탈중앙화된 그런 개념의 걸 쓴다는 거죠. CBDC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은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중요성을 많이 못 느끼시겠지만 한국은행마저도 대한민국이 뭐 페이먼트가 이렇게 발달된 곳에서 신용카드 발달된 곳에서조차도 CBDC를 한다는 게 전 세계적인 기조이고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현재 제로금리 시대. 제로금리 시대. 언제까지죠? 이게 제로금리가? 일단은 연준에서는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도 금리는 안 올리겠다 했었고 23년까지도 저금리 기조는 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축제를 누리는 거, 유동성 장세의 이런 축제 속에서 이런 축제가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들 있다는 거죠. 시나리오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금리를 올린다, 아니면 금리가 0%에서 더 내려갈 수 있다.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금리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 CBDC가 필요하죠.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마이너스 금리로 가면서 세상을 어떻게 뒤집을 건지 저는 좀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저는 한번 또 새로운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예. 1달러에 1,000원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아, 이렇게 너무 숫자 커요. 이렇게 큰 숫자를 쓰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선진국 중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 리디미노네이션 이런 화폐 개혁을 네네. 한 번씩 얘기 나오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이 CBDC가 개발되는 24년, 25년에 같이 적용이 된다면은 뭐든지 새로운 이런 역사적으로 봤을 때 화폐 개혁이 있을 때 그렇게 한번 기존 화폐들을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화폐를 바꾸면서 화폐 개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 정부에서도 24, 이런 25년 이게 CBDC 나올 때 리미노레이션을 또 할 수도 있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0원을 뭐 1원 이렇게 바꿔가지고. 타이밍이 너무 겹쳐요. 그러니까 제로금리 유지한다, 미국의 제로금리 유지한다는 게 지금 2023년까지인데 그 다음부터 좀 갈등이 있을 거예요. 1, 2년 동안 살짝 갈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CBDC를 너무 가속도로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기한이 대체적인 기한이 2024년에서 25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CBDC 궁극적 목적 마이너스 금리인데 그럼 제로금리 다음에 과연 뭐 하는 거죠? 이 스토리가 너무 이것이 짜맞추듯이 이게 맞아 떨어지니까 이거 좀 약간 소름이다. 네. 만약에 리미노레이션이 빨리 안 올 수도 있겠지만은 빨리 오게 된다면은 그러면 진짜 그때는 화폐만 들고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양극화 시대가 더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1,000원이 2,000원 가는 거랑 1원이 2원 가는 거랑 그런 느낌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 이렇게 화폐 가격이 오면은 이 자산의 가치는 결국은 또 상승될 거예요. 심리적 가격이랑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런 화폐 개혁이 어찌 보면 또 쉽게 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또 다양한 시나리오를 열어놓고 미래를 또 대비해야 되고 하니까 한번 언급을 해본 거고요. 우리가 이런 현재 통화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 견지와 봤을 때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은 은행들이 많이 위협을 받는다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근데 그 은행들이 이 자기네들의 포지션 이런 모습들을 지금 바꾸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바꾸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 그 통화감독청이 그 기사를 또 우리가 봤잖아요. 은행이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 그런 것까지 얘기했고 이제 그냥 실제 US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 상의 달러와 동일한 가치로 다룰 수 있게 이제는 많은 은행들에서 스테이블 코인 수탁, 국내 은행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기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보면은 좀만 가면은 커스터디 사업, 은행들이 결국 안전하게 보관한다는 이미지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 이미지를 끌고 커스터디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요. 커스터디 사업하면서 이제 수탁 그리고 분명히 또 담보대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1비트코인을 은행에다 맡기고 그걸 토대로 은행에서는 담보대출 사업을 또 해주고 다양한 또 사업이 나올 거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은행, 신한은행 두 곳이 벌써 했죠. 국민은행은 코다 그리고 신한은행은 K다. 결국 국민 신한 이게 있는 건데 국민은 국민대로 거래소랑 수탁 그 업체랑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게 하나 또 있고 신한은 신한대로 또 하나 만든 게 또 있고 두 가지가 지금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두 개밖에 없지만 계속 더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담보대출 서비스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도 실제 비트코인 은행이 있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증서를 가지고도 나중에 또 교환되는 그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웹BTC도 그렇고 이오스가 약간 좀 그런 걸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비트코인을 지금 13만 개 가지고 있다, 더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많이 들고 있죠. 그거를 가지고 또 비트코인 가지고 왜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좋긴 하지만 빠르진 않잖아요. 실제 비트코인은 은행이 가지고 있고 증서를 가지고 빨리빨리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걸 뭐 만든다. 그런 얘기도 있네요.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은행 얘기와 그리고 앞으로 국내 얘기를 좀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예. 딱 끊고 여기서.